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이 영상 하나로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들으시면 대표님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였고 그래서 문제가 뭐고 이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시면 아마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실 겁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상호 세무사이고요. 저는 현재 수많은 세무사나 회계사님 또는 컨설턴트들에게 이런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차명주식 같은 어떤 특정 용역들에 대해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섯 가지 컨텐츠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이란에선 가지급금이 뭔데 말씀드릴 거고요. 가지급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챕터에서는 왜 발생하였는지, 대표님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지급금 문제가 뭔데? 그래서 문제점들을 저희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꼭지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해결책은 이라는 다섯 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이 영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님 개인에게 업무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조그만데 그냥 법인이 대표한테 빌려준 돈, 대표님께 빌려준 돈. 이게 세법상 가지급금의 직관적인 정의입니다. 당연히 가지급금이 있다면 언젠가 대표님 법인에 이걸 갚으셔야 합니다. 자, 반대말로 가지급금의 반대말로 가수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죠. 대표님이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이랑 가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대표님께서 이게 상계 가능한 조건이 되나 이거 세법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상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계한다면 여러모로 좋은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자, 가지급금의 정의는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화. 제가 항상 현장에서 여쭤봅니다. 대표님께. 가지급금이 그 업체가 30억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가지급금 30억 뭐 언제 어떻게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표님이 정확히 모르십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한 10몇 억은 내가 뭐 집 살 때 가져간 것 같은데 이게 30억이나 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대한 오류. 어떤 오류냐? 가지급금이 30억이다. 그럼 이 30억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거는 이 30억을 지금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십니다. 그냥 당장 뭐 30억을 빨리 갚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사실상 가장 먼저는 원인 분석이 먼저다. 그래서 저 이상호 세무사가 저만의 노하우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모든 세무사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니고 저는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유형으로 가지금 구분을 가장 먼저 하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30억이라는 이런 갚아야 할 가지금이죠. 이게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가지금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다르게 구분을 해놓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 같은 교환으로 제가 강의를 무려 10강의를 찍어서 제가 초보 대표님들 방에 올려놨습니다. 그 유료 강의인데 아마 아직까지는 제가 무료로 풀어놨고요. 곧 유료 강의 컨텐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없앨까 해서 사실 실무자분들, 실무 컨설턴트 분들이나 세무사 회계사님들 이런 분도 들으시는 강의가 되셔서 어떻게 실무상까지 할 수 있느냐 대표님도 들으시면 좋고요. 그거는 이제 곧 유료 강의가 되실 건데 이런 노하우들은 좀 오늘 강의가 그러니까 좀 너무 요약 강의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딱딱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다섯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발생 원인 챕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테마인데요. 자, 맨 위에 두 개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세 써 있고요. 여기 인정이자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님 법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요. 가장 먼저 V자 체크가 이거였구나. 인정이자 입금사님이라는 건 법인의 수익이 늘어난다.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법인이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법인이 비용 처리하는 비용인데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거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 안 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는 증가하겠죠. 비용 처리가 안 되셨으니까. 자, 세 번째, 가장 위험하고 폭탄 같은 페널티가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일시적으로 상여 처리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이상호 세무사는 가장 무서워하는 대표님께 가장 이게 폭탄 같은 게 될 게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 언제 특수관계가 소멸할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세 개죠. 청산할 때 또는 매각할 때 기업 또는 그 상속할 때 이때 당연히 대표님이 주식도 없어지고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나시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특수관계 소멸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때 이 가지급금을 그 해에 그 년도에 일시에 상여금으로 가져가 버린 걸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얼추 상상만 해도 이 소득세가 무시무시하겠죠. 바로 30억 한 번에 근로소득으로 카운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거고 이게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오실 거다.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가지급금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세 가지고요. 나머지 뭐 승계할 때 불이익이 있죠. 기업 승계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이 허수 자산이 주식 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대표님께서 나중에 뭐 증여거래라든지 양도거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시가를 높일 수 있다. 또 가지급금 많으면 당연히 세무조사 가능성 올라가고요. 기업 신용 등급이나 기업 진단 시에도 어떤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걸 가지급금의 12가지잖아요. 12가지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에 그 유료 강의에서 지금은 무료일 겁니다. 아직 제가 무료로 풀어놨고 그 강의에서 가지급금 12가지 그림자라는 그 영상 제목을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자, 세 번째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표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급금이 현재 얼마 있는데 이 가지급금이 그럼 이런 것들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 어떤 리스크로 다가오느냐 이걸 당연히 숫자로 측정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는 아마 숫자 안 보이실 텐데 숫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제 이야기랑 제가 그려드리는 거 한번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업에 제가 실제 방문하고 상담했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가지급금 13억 정도였습니다. 13억 정도였고 그래서 2020년도 말에 13억이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10년 쭉 이 가지급금이 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인정이자 지급이자 해서 법인세가 얼마 증가하는지 또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법인세가 얼마 증가하는지 만약에 10년 뒤에 특수관계가 소멸돼서 일시 상여 처분 받았다면 그렇다면 소득세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또 페널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허수자산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서 나중에 뭐 증여 거래를 할 때 당연히 주식 가치가 올라갔으면 과세 표준이 올라간 거니까 그때 세금이 추정적으로 증가하는 분이 있으실 거다. 요거까지 제가 숫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짚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가지급금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손해 또는 어떤 잠재된 리스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숫자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요약을 해드린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 말 현재 13억의 가지급금이 있었습니다. 13억의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제가 그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앞장에서 그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법인세 손실 누적 1억 8천 나왔고요. 다음에 10년 뒤에 이걸 일시 상여 처분 받았을 때 소득세 여기 왜 13억인데 9억 5천이나 돼? 이거는 가지급금 원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가지급금이 복리로 돌아오세요. 인정이자만큼 이자 수익 발생하고 그게 다시 원금에 얹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가 그 소득세가 그 당시 가지급금의 반이죠. 10년 뒤 가지급금이 한 20억 정도 될 거고 그거의 반은 소득세다. 그래서 9억 5천이 소득세 손실. 다음에 이 허수자산이 주가를 올림으로써 이 정도 간접 손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 정도 나중에 어떤 잠재된 리스크입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지급금 13억에 리스크와 피해를 합친 그런 페널티는 16억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이렇게 바를 그려드려요. 이쪽이 13억 원금이고 이쪽이 16억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잠재 13억 가지급금의 잠재 리스크는 최악의 경우 16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먼저 진단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단하시고 이 앞에서 제가 발했던 숫자는 뭐 지금 영상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 뭐 남의 회사 숫자니까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방금 13억이 20년 말 기준 가지급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10년 쭉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4.6%입니다. 가지급금. 그 국가에서 인정한 인정이자율이 4.6% 그냥 지정해 버렸어요. 이 4.6%라고 가정했을 때 추가 가지급금이 없이 10년 뒤에 단지 이게 가지급금의 이자 또 이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다시 또 이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이자가 원금에 다시 더해지고 또 이자가 늘어나고 이게 지그지그 와서 10년 뒤에 가지급금 13억이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19억이 되네요. 복리의 무서움 가지급금. 여기 19억 보이실까? 네, 19억이 13억이 10년 뒤에는 추가로 가지급금 가져가신 게 없어도 복리에 의해서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가지급금이 무서운 거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가지급금을 제가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께서 이 리스크를 알아야 이걸 언제 처리하고 어떻게 얼마에 처리하는 게 현재 우리 기업에 유리할지 의사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2단, 이거 지금 4단계죠. 4단계는 지금 리스크 분석이고 2단계는 발생 원인 분석이었죠. 그래서 2단계, 4단계 같은 이런 현실적인 단계를 대표님께서는 꼭 한번 해보셔야 이 가지급금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가지급금에 대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 해서 제가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어떻게 두 갈래인데 첫 번째 가지급금이 뭐죠?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그냥 갚으시면 돼요. 법인에. 쉽죠? 심플하죠? 자, 두 번째, 당연히 대표님 개인 자산이 많으신 분은 가지금 이렇게 쓸 리가 유인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잉여금이 법인화는 고여에 있는데 대표님 개인한테 이 잉여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소득세 부담은 너무 좀 부담스럽고 해서 가지금 쓰신 거죠. 개인 재산이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없으시니까 법인 돈을 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두 번째 회사 자금으로 가지급금 해결.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에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걸 최소한의 부담 세율로 인출을 먼저 하고 당연히 부담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가지급금 상환한다 이 말입니다. 회사 돈이 왔다가 나올 때 당연히 세금이죠. 그리고 이 세금을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죠. 대표님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고 자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세율이 좀 나온다면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자. 이건 뭐 가지급금이 쌓이기 전에 계속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인 재산 또는 법인 자금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시 첫 번째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면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갚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해서 8가지 방법을 쭉 나열해드립니다. 8가지 방법이 나열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임차 보증금 대표님께서 만약에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그럼 대표님은 뭐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보증금, 임차 보증금. 그런데 그거를 가지급금이랑 일단 상계를 치자. 당연히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국세청이 뭐라고 안 한다. 그리고 세법에 정해진 그런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단순히 뭐 대표님 재산을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환가성 있는 재산들을 그냥 법인 명의로 바꿔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양도세가 나오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2번은 힘들고요. 자,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전환을 하고 부동산 재산이죠 주로.
부동산 재산을 법인 전환해서 법인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부동산 법인이 하나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그럼 대표님이 주식을 가지죠. 이 주식이란 재산을 그 법인에 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건 뭐 이 세부 세칙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인 전환 방식이고 이건 기업마다 다르십니다. 그 다른 컨디션마다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쉽습니다. 상장 주식을 파셔라 법인에. 그럼 돈이 나올 거고. 자, 5번은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들고 계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한테 팔라는 겁니다. 같은 회사한테. 이걸 저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사주. 자사주 방식은 조금 더 나중에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자, 다음 종류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류 주식.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들고 계신 주식이 다 보통주라 하면 일부가 종류 주식이 된다면 이 종류 주식 중에 특히 상환 우선주 같은 거는 이런 거죠. 배당 우선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배당 우선주다라고 하는데요. 상환 우선주라는 거는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라는 겁니다. 상환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받는다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투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투자가 잘 되고 나면 다시 이 주식을 반납하고 이 이익잉여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 개념에 이제 기인한 게 상환 우선주란 개념이고 상환 우선주 방식을 쓸 수 있는 컨디션이 되신다면 이 방식으로 가지금 정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7번째는 특허권, 8번째는 상표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줄여서 무형재산이죠. 무형재산이지만 분명히 특허나 상표권 같은 게 정당하게 대표님 개인이 어떤 생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받을 수는 있더라. 재산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재산을 쭉 열거해 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다를 보여준 표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표님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 갚으셨을 테니까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왜냐면 가지금 다 해결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회사에 자금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조금 부담하고 다음에 가지금을 갚자. 그럼 포인트는 뭐다? 회사 자금이 대표님한테 나올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세율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대표님께서 보셔야 할 포인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있습니다. 이건 뭐 대표님도 아실 거고 이런 강론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신경 쓸 것들은 있더라.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들이니까 이 구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나눠야 하고 당연히 규정이나 이런 그 내부 규정 뭐 상법 충족시켜야 하고요. 세법 충족시켜야 하더라. 그런 거고 배당은 다양한 배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반 배당을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배당이 있는데 이거 말고 차등 배당 이게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는데 21년도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았더라. 특정 상황에서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더라. 근데 굉장히 많이 그 갭이 줄어들었어요. 이 개인한테 그냥 해버리면 소득세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차등 배당은 이제 작년처럼 2020년도 에는 이게 가능했죠. 여기 소득세만 나왔어요. 차등배당. 요 소득세만 나오니까 할만했는데 이제 두 개 다 나오니까 그렇게 세금 메리트는 없더라. 근데 다만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해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하더라. 자, 다음 조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우선주가 있다면 배당 우선주를 먼저 활용을 해보자. 그 다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뭐 진짜 퇴직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뭐 몇 년 뒤에 퇴직할 거 그걸로 갚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회사 자금으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거래들이 나옵니다. 자본거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본거래라고 적어놨고요. 이 자본거래는 뭐다? 법인이 주주화하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주주화하는 거래, 대표님과 하는 거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주주니까 보통 이 법인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가장 쉬운 자본거래 유형이 그 유상증자입니다. 법인. 유상증자가 뭐죠? 대표님이 뭔가 법인이 조금 더 팽창을 할 필요가 있어. 자본금이 너무 적어. 그때 대표님 자금 법인에 더 넣죠. 그리고 주식을 더 받습니다. 그때는 신주를 받고 대표님은 대표님 자금을 법인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유상증자라고 하죠. 이런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 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 돈이 법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는 게 당연하고 거꾸로 그럼 유상감자가 있겠네요.
그렇죠. 유상증자의 반대는 뭐다? 유상감자다. 증자는 대표님 돈이 들어간 거라면 법인으로, 감자는 거꾸로 법인의 돈이 대표님께 오는 거다. 당연히 주식이 거꾸로 가겠죠. 이제 가서 그게 없어지는 게 감자고.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줄어드는 방식, 상법에 정한 유상감자 방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법에 근거를 둔 이익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반납하는데 회사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이 주식 원본을 소각할게,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 이 이익소각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네이버에서 이익소각, 뭐 잉여금 소각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이익소각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 현대모비스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현대가 계열이 이상하게 이 이익소각을 좋아하더라고요. 현대가 뭐 근데 이걸 꼭 걔들만 하라는 법은 없더라.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더라. 이게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표님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 감자는 자본금을 거꾸로 반환받는 게 감자죠.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거고, 상환우선주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상환우선주 발행할 때부터 얘는 언젠가 이거죠. 보통 대표님이 지금 들고 계신 주식이 거의 다 보통주입니다. 이 보통주는 뭐죠? 이 기일이 없어요. 원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이 법인이랑 같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환우선주는 그렇지가 않더라. 내가 지금 이 법인에 1억을 넣고 이 주식을 받았으면 정해진 기일과 어떤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그 상법 절차,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종류 주식이기 때문에 상법 절차, 정관 규정, 회사의 등기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여간 제대로 했다 치고 해서 발행하면 내가 1억을 지금 당장 투자하고 상환우선주 받습니다. 대표님이 받는데 언젠가 그 정해놓은 겁니다. 뭐 한 5년 뒤에 뭐 얼마로 해서 뭐 그 중간에는 뭐 배당금도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고, 그 조건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상환우선주.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 법인은 이걸 꼭 상환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께. 그러니까 상환이 우선된데 상환우선주고, 직관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더라. 이게 세 번째 상환우선주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감액배당입니다. 감액배당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액배당이 뭐냐면 이 자본거래 쪽 용어가 굉장히 대표님들 낯이 익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게 주로 상법에 근거를 하고 이 세법이랑 콜라보로 동시에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 이쪽 용역에서는 회계사님, 세무사님도 이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 힘들어하시고요. 컨설턴트 분들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랑 해보신 분들이랑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다. 이해 대표님께서 못 하시는 건 당연하고, 요 세부 내용은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하는 정도 수준만 아시고, 요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강의 영상 토픽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배당을 받는데 우리가 꼭 이익잉여금으로 배당받는 게 있지 않더라. 그러면 뭐가 있냐? 자본잉여금이라는 그 계정이 있고, 만약에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으면 상법에 근거해서 그 배당을,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있다. 이건 소득세법상 그 과세하지 않는 걸로 딱 명시해 놓은 배당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감액배당 컨디션이 되면 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죠. 지금 제가 드린 것 중에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네요. 요 구분, 요거랑 요거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세금 문제랑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데, 잘하면 이게 그 세금이 나오는 게 원칙이고,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거의 화살표가 나와서 좀 하는데, 자, 원칙은 뭐다? 세금이 나온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특정, 다시 조금 더 예쁘게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세금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세금이 안 나올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얘는 근데 감액배당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그냥 그 소득세법에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상법에 있습니다. 상법 몇 조 이렇게 있는데, 소득세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법의 그 조항대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원칙이 세금이 안 나오는 배당이다. 위에 세 가지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 친구들은 약간 소스입니다. 소스. 가지금 해결하는 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 해결 과정에서 이런 양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더라. 합병 분할 마찬가지고요. 사내근로 복지기금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오리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또는 그 장부 정리하고 증빙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러면 양념처럼 가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타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일단 5곡지 제가 심플하게 요약 한번 드릴게요. 제가 5가지로 요약을 드렸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이란 뭔가 해서 회사가 대표 또는 특권자에게 빌려준 돈이 가지급금이었고 이 개인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반대말은 가수금이 있다더라. 여기가 첫 번째죠. 가지급금이란. 자, 두 번째, 가지급금이 그럼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이걸 대표님께서 한 번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더라. 왜 그러냐면 유형별로 그 발생 원인이 다르고 당연히 해결책도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표님께 실익이 있을 수 있더라.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 그냥 장부 정리해서 없어질 수 있는 가지급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서 12가지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다. 그 문제점은 결국 다 보면 세금 아니면 뭐 그 대외 공신력 보기 안 좋아 뭐 이런 거죠.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세금이었고 네 번째에서는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 우리 회사에 앞으로 어떤 리스크를 미칠 수 있고 실제 끼치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진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진단을 해야 대표님께서 언제 어떻게 얼마의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실지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5번째에서는 자, 그래서 이 가지급금 드디어 이제 해결하시고자 마음 먹었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방식대로 그냥 근데 오늘은 어떠한 방법대로 그 방법들을 제가 열거해 드렸습니다. 열거해서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드렸고 그 양이 많았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대표님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10개로 쪼개서 이 같은 PPT 가지고 10개로 쪼개서 정말 자세하게 한 유료 강의가 있다. 근데 그거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로 풀려 있고 그 강의를 지금 공짜로 들으실 수 있다. 깊게 들어가길 원하시는 대표님들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 강의로 충분하다 하신 대표님들은 또 충분하게 여기까지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호 세무사였고요. 강의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